진동 끝에 공천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오늘로 딱 17일 남았는데요. 남은 변수와 관전 포인트 이 세 분의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17일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이 선거까지 좀 여러 변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새누리당 변수 좀 무소속이 꼽히고 있습니다. 좀 일여다야 구도가 좀 다야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일단은 네. 뭐 다여다야 구도가 될 지역이 네. 여러 개 출현했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옥새 파동으로 불린 예. 이 김무성 대표의 공천에 대한 이제 일종의 저항이죠. 예. 그 결과 그런데 이제 이 수가 전체적으로 많진 않아요. 네네.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이 137분 정도 되는데 네. 의미 있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권 인사가 그래도 좀 거물급으로 체력을 가지고 출마한 곳은 그렇게 다수는 아니어서 다여다야가 한 20곳 내외 이 정도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무소속이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정당 투표에 이제 희생자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래도 적어도 한 10곳 내외 정도가 아주 중요한 다여다야 지역으로 보면 전체 수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예. 문제는 선거 전국구 판도에 굉장히 적지 않은 유권자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갈라져서 경합을 벌이는 마당에 여당도 갈라져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이 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전체적인 구도에 다른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문제 때문인데 네. 그런 지역이 주로 수도권 일부와 네. TK 지역에 또 몰려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가장 핵심 변수는 우리가 다 알지만 서울 은평을의 네. 이재호 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TK 지역 대구 동구 을의 유승민 의원. 네. 이 두 사람이 친이계 좌장으로 네. 혹은 이제 이번에 친유승민계라는 말이 생겨버렸는데요. 예. 또 이제 어찌 보면 친박과 맞선 예. 여권 인사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 예.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소속 연대가 만들어질 것인가. 예. 이런 정도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친이계와 어떤 그런 지금 연대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연대로 갈까요? 아니면 뭐 따로따로 좀 독자 생존을 모색하는 쪽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비박계 하면은 예. 친이계하고 예. 친유계가 이제 이렇게 대별되는데요. 그렇죠. 친유, 예. 예, 친이계라 하면 이제 이재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혜진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 네. 친유계라고 하면은 이제 뭐 너무나 잘 아는 유성걸, 권은희, 유승민 의원인데 지역적으로 지금 수도권과 대구 그렇죠. 그 영남 지역하고 굉장히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예. 친이계하고 친유계가 연대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힘들어 보이고요. 예. 친유계 자체도 결국에는 대구 지역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그 영향력을 가능할 적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맹공하기 위한 친유승민의 연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품앗이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우선 그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찌됐건 간에 아까 또 말씀하신 그 다야 구도 속에서 가장 그 또 그 관심을 가는 지역이 우선 갈 길 바쁜 마포갑에 예.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가 결국에 노웅래 의원하고 국민의당 후보에 있어서 일려 다야구도에서 치르려고 하는데 예. 갈 길 바쁜데 강성규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다야구도로 치러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돼버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은평의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네. 1번이라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분석은 됩니다 우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제 복당을 좀 하겠다 당선이 되면 근데 오늘 공교롭게 원효철 원내대표가 탈당 당선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지 말아라 당선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뭐 역대 최악의 집권당의 공천 파동, 예. 아무래도 내부 잡음도 심하고 네. 개파 간의 알력이 뭐 예. 이렇게 첨예한 적은 없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야가 똑같이 이 예.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이 공식이 상당히 좀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문구였는데 이번에 여야의 공천 파동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지금 아시다시피 친박, 친이계, 친유계 뭐 어쩌고 하는데 비박이니 뭐니 분열돼서 지금 다 열을 만들어놨고 예. 아시다시피 지금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아직도 지금 낡은 진보를 청산하지 못해 자충수를 갖고 가면서 개파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이 정서와는 지금 동떨어진 이런 선거 전략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적실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 말씀하신 네.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사실은 상당히 뼈가 있는 이야기다. 예. 왜냐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아마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데까지 왔는데 네. 이것은 이제 향후 2017년 대권과도 이제 구도까지 맞물려 있어가지고 네. 과연 이제 총선 이후에 네. 권력 지형에서 여권에서 친박 대 비박 간의 그런 권력 구도와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만약에 밖에서 선거한 분들이 살아남는다면 그중에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재호 의원 같은 분이 살아남아서 급히 복당을 해서 들어와서 김무성 계보하고 연대를 한다면은 친박계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입지가 다소 축소될 수가 있다. 네. 이런 전략적인 지금 포석이 깔린 발언이고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물론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공천관리정국에서 잘못한 면도 있고 전략상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에 쏟아놓은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여권에서 과연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전략을 만들고 전국 나머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도덕성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발언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하여튼 총선 뒤에 살아남아올지 이건 변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 옥새 그 파문과 관련해 네. 가지고 파동 관련해서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야, 이거 좀 할 만큼 했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승민이나 또 이재호 의원한테 좀 복당에 뭐 앞으로 그 친박의 대항마로서 좀 길을 좀 터주는 이런 의미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복당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예.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 뭐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문제는 뭐냐면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의 권력 구도, 예. 헤게모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복당 가능성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의 지금 이 이야기에 또 깜짝 놀란 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누가 봐도 친박의 가장 핵심 인물인데 그야말로 막말 파동으로 예. 당대표를 좀 솎아내라 이런 이제 개인적인 통화가 알려지면서 본인 입장에선 이게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한 자가 돼서 지금 탈락이 된 건데 무소속 출마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 그럼 당연히 복당을 하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한 것인데 당선된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런데 복당을 안 시켜준다? 그러면은 이게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거죠. 예. 그래서 누구는 복당시켜주고 누구는 안 시켜줄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예. 총선 이후에 김무성 대표가 총선 진두지휘를 해서 예. 상당히 선방을 했을 경우에 예.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이 박근혜 정부에서 네. 이제 차기 대선 레이스로 넘어가면서 예. 힘의 탄력이 비박계 쪽으로 붙게 되면 예. 아마 유승민 의원이나 뭐 살아 돌아오는 분들이 네. 복당이 가능할 것이에요. 음. 근데 문제는 굉장히 좀 선거의 결과가 새누리당 입장에선 불만족스럽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이제 절반 이상 이한구 위원장에게도 이제 질타하겠습니다만 예. 공천에서부터 무리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친박계도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당대표에게 책임론이 몰려갔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이 무소속 당선이 되더라도 쉽게 복당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총선의 결과 새누리당의 승리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경우의 수가 여러 개로 갈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제 김무성 대표가 과연 이 공천의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겼느냐 졌느냐에 그렇죠.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이 발언 직접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정치는 싸워서 이기는 정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져주면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 대표의 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네네. 정치가 그 여야든 또 같은 편이든 같은 진영 내부에서든지 네네. 간에 서로 싸우면 공멸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여야 19대 0또 하도 여야가 싸우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고 예. 그 비생산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서로 예. 대화해서 타협해서 예.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새누리당이 이제 권력 구도 측면에서 보면은 김무성 대표의 일종의 그 항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변명 같은 상황인데 예.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그런 그 공천에 대해서 결과를 끝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공천이 다 끝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불만은 있지만 이 공천을 갖다가 참고 견뎌내서 총선에 임합시다 했을 네, 경우에 네. 그럼 친박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잘했습니다. 우리 친박하고 앞으로 같이 가시죠. 이러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잘하든 어쩌든 간에 친박에서 이미 그 진영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자기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입지를 겨냥해서 충분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은 수도권에서의 그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너무나 무리한 공천 때문에 수도권의 선거가 상당히 엉망이 될 그럴 가능성을 갖다가 좀 만회하기 위한 나름대로 충정해서 저렇게 그 옥새 파동이라는 무리한 수를 했다. 그런 점을 그 부산 지역의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어르신 말씀이고 네. 정치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소위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 이런 걸 기반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더 그거보다는 더 큰 민족이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다소 무리한 그런 정체성 논란으로 유승민 의원, 이재호 의원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또한 저는 그 과정에서 장 대표로서 적절한 역할이 안 됐다. 정말로 힘을 쓰고 대결을 해야 될 때는 엉거주춤하다 마지막에 무리수를 둬가지고 오히려 수도권표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저는 좀 평가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역학 구조가 정체성 혼란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재길, 유영화, 이재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담임 것도 박탈되고 형사상의 지금 법적 책임까지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윤상 의원은 녹취 사건 때 녹취한 사람이 누군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듯이 이것도 적다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민주주의 하면서 절차적으로 밝혀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는 정치인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공과를 나누고 볼 때 저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게 더 많다. 소리는 취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그 공천 파동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좀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안팎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결국 최근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이제 여당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전체 앞으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자, 야권을 보면은 지금 야권 연대가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당하고 사전 협의가 없는 단일화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을 제명을 하겠다까지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단일화는 좀 해야 된다는 쪽에 이제 좀 무게를 두고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야권 단일화 이거 좀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리멸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 8일 정도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4월 4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는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소리가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지역별 후보 간 단일화를 하는 경우에는 어찌 보면 처벌할 수도 있다. 처벌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러한 이제 강수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불안해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안철수 대표의 노원병이에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이준석 후보를 놓고 지금 거기는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전형적인 일려 다야 구도가 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이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뭐 10여 포인트 정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형적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그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단일화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델이 돼야 되는 지역에서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칼을 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호남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호남에서는. 왜냐하면 호남에서는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새누리당과 부딪히는 지역이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두 당이 서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데 수도권과 다른 지역들을 본다면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심판하려면 결국은 야권은 단일화해야 한다. 이게 참 어찌 보면 고루한 이 낡은 구태의연한
네. 선거 때마다 보아온 그런 공식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면 저것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냥 불변의 법칙 같은 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어떤 대안이 있는가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 대안은 없는 상황이고 당대표도 어찌 보면 당락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예. 이 지금 벼랑 끝 전술이 계속 오고 있는데 네. 이것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좀 혼란스러울 것이다. 특히 네. 이제 야권 지지층 유권자가 예, 예. 매우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 야권 단일화라는 게 예.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이 쏠림 현상이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현황을 보면요. 네. 친노, 범친노, 친문 인사가 80%를 공천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도로 친노당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야권 단일화해서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타파하고자 해서 분당까지 했던 친노 패권을 갖다가 다시 용인해주는 예. 그런 친노 패권을 갖다가 원내 진출시켜주는 그런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이 그 분당까지 한 국민의당이나 지지 세력으로서 상당히 어줍지 않은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또 주어지는 게 다른 명분에서 야권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를 줄 것인가.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요. 예. 5% 미만의 지역으로 봐도 수도권에 31개 그것이 바로 5% 미만으로 승부가 났습니다. 네, 네. 특히 심상정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70표 차이였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 야당 후보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일테면은 그런 일려 다야구도로 갔을 경우에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렇다면 국민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곤혹스러운 양당이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애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정말 지금은 그렇지만은 막판에 가면은 네. 정말 중앙당에서 눈 감아주는 지역별 후보별로의 단일화는 결국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몇 군데에서는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우리 민 원장님께서 선거 공학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가 자꾸 이제 민주주의하는 나라에서 당의 정강 정책을 왜 만들어 놨으며 거기에 선거 전략을 창당 정신을 왜 만들어 놨는지 우리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을 자꾸 등한시하고 선거 과정에서 막판에 가서 또 지역주의로 축패하고 이러면 말이죠.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한 발짝도 못 나가. 이번에 공천 과정 보면 정치가 우리 후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안철수 당대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야지 맞습니다. 20석을 얻고 안 얻고는 그가 얼마나 명분을 가지고 처음에 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 전략으로 갖고 가느냐. 선거 공학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갈 때 안철수가 20석을 얻고 그다음에 차기를 도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은 물론 또 이현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윤종호 후보 같은 사람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해산까지 한 정당의 후보를 다시 연대하겠다. 네. 그럼 안철수 의원도 이런 후리에 휩쓸려 가면 본인이 비판해온 낡은 진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낡은 진보 또 뭐 개념이 뭐예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그런 진보도 흐트러지고 안철수 의원이 살 길은 그가 탈당하면서 이야기한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서 혹사 20석이 안 쓰더라도 새로운 정치, 기득권 정당구들 깨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일부는 중도 정치를 갖고 가는 것이 그런 선거 공학적인 조그만 기술적인데 얽매이지 말고 그것이 살 길이다. 저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1박 2일로 이제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처음 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공직 선거운동 이제 목전에서 상당히 좀 바람몰이를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이 호남에서 이 김종인 효과랄까 이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여기 광주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그 뭐랄까요 광주의 적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논쟁에 다시 좀 불을 지피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50 시절에 뭐 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력 논란 이게 네. 이제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야당의 대표로 네. 사실은 대표는 나중에 붙인 직함이고 네. 위원장으로 이제 오시면서 예. 그 논란이 있어서 광주에 가서 사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총선으로 돌입하는 초기에 예. 1박 2일 광주 행보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예.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당과의 일전불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수장으로서는 뭐 그게 김종인 대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대표였어도 네. 광주를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이지만 예. 문제는 광주의 적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가 네. 않고요. 음. 그나마 용서를 받는 정도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군요. 그리고 한번 광주가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인데 문제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안 간다고 한다면 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지금 김종인 대표가 가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이죠. 예.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갔다면 네. 광주에서 또 안철수 대표와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차라리 김종인 대표가 예. 과거 전력을 사과하더라도 예.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호남, 영남 이렇게 가를 때 예. 영남은 다 보수고 뭐 호남은 다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국민들의 표심은 골고루 섞여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 호남의 어떤 불안감을 자극했던 네. 그게 이제 낡은 진보의 문제예요. 어찌 네. 보면 실험 정치를 하는 세력이 네. 이 광주를 팔아서 호남을 네. 팔아서 네. 제대로 국정을 이끌지도 못하면서 욕먹는 정치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네. 호남은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음. 프로페셔널한 정치를 하는데 정권도 교체하면서 뭔가 주도적인 표심의 역할, 그 어떤 거점 지역을 이제 갖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좋은 인물, 좋은 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김종인 대표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 1박 2일도 광주에 지금 이 막 요동치고 있는 표심, 국민의당을 우리의 주당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을 미호도 다시 한번 선택할 것이냐의 네. 갈림길에서 네. 김종인 대표의 구애를 보고 나서 네. 판단할 것이다. 광주의 적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다. 근데 네. 좋은 말씀하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한 말씀 첨언 드리면 네. 광주의 적자라고 이야기하려면 민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광주가 이야기하는 그 당의 정체성 문제, 아니 구 동교동계 과거 천정배 대표도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당의 정체성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안 바꾸면 우리 지지 안 하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천한 거 보니까 당의 정체성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됐잖아요. 노당이 친문당 된 거밖에 더 있어요. 80% 이상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김종인 대표께서 지난번에 비례대표 공천 2번 파동 이거 겪으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본인 사람 세 사람 더 지금 저 비례대표로 넣고 아니 그분이 공언한 그런 친노 패권 청산, 낡은 진보 청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근데 무슨 당의 정체성을 가서 자기가 적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호남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똑똑한 호남 민심이고 제대로 보는 호남 민심이라면 아, 이 양반 이거 무슨 장난하는 거냐고. 아, 죄송합니다. 이런 방송에. 네. 아니, 대표께서 장난하시는 거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이건 한 게 중요한 문제고요. 아무리 정치가 그냥 시대 흐름에 막 흘러가고 선거 전략으로 선동으로 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민심이 필요하고 또 긴 건 기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김종인 대표께서 내가 이 당의 주인이고 당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부적절하고 맞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그럼 호남 민심은 그런 거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을 무서워해야지 정치는 변한 거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맨날 이합집산하고 또 다음에 지역주의로 표주고 또 이렇게 표받는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호남에 김종인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호남에 아직 남아있는 반문재인 정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그렇죠. 해서 아마 좀 발언 자체도 자신이 좀 뭐 주도권을 갖고 이 당을 좀 끝까지 책임질 테니 표를 좀 달라 믿고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김종인 대표의 발언 좀 들어보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만 저는 바지사장 노릇을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여기 와서 이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로 해석을 해볼 네. 수가 있겠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겨냥한 듯한 발언인데 이 대통령 후보가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용섭 그 의원 전 네. 의원이 이 공개를 했는데 오늘 5.18 묘역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거기서 이제 광주 전남 언론사 사장단과 이제 김종인 대표가 오찬을 했는데 여기서 이 호남 대통령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그동안 김종인 대망론이 좀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 호남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여차하면은 본인이 좀 어떻게 좀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보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김종인 대표께서 비례대표 2번을 그런 여러 가지 수모에 가까운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도 네. 비례대표 2번을 고집해서 원내 진출을 네. 고집했던 것도 그런 역할, 어떤 정치적 행보를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이제는 우리가 예. 그 킹메이커가 아니라 예. 킹이 될 수도 있다. 네. 김종인 대표 행보를 봐서 네. 그런 예측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네.
또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에 본인이 호남 출신으로서의 호남의 킹으로 가능성을 얘기함으로써 네. 호남의 네. 반노 반문 정서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더불어 정서를 갖다가 무마시키면서 구애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력은 보이지만은 그게 진짜로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겁니다. 공천에 있어서도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 지금 노광규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정현 의원과 함께. 네. 이러면 순천 지역에 원래 친노였던 서가번 전 의원을 공천했을 때하고 네. 지금 그 원래 열린당을 따지 않고 민주계를 쭉 지켜왔던 노광규 전 순천시장을 공천했을 때하고는 상황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일테면 그 양양자 같은 이도 네. 광주에 배치할 것이 아니라 예. 서울에 수도권에 배치해서 비례로 대표해서 호남 인사를 갖다 여기 비례대표나 네. 수도권 당선 가능한 데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남 인재들을 갖다가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그 배려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열심히 했던 분들을 갖다가 공천했으면은 상당 힘을 발휘했을 텐데 네. 이 그러지는 않고 그냥 말로만 자꾸 하면서 호남 대망론을 얘기하니까 좀 효력이 반감되지 않냐. 그렇지만은 상당한 효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 예. 좀 우리 이제 이런 한자 일산 불용 2호론이라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벌써 지금 선거도 치르기 전에 당의 그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표하고 지금 힘겨루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예. 명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토대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여러 가지 개성공단 폐쇄할 때도 햇볕 정책 수정론, 북한 괴멸론, 또 최근에는 뭐 노조 방문해서 노조 개혁론까지 이야기하면서 당을 어떻게든 좀 집토끼를 말고 산토끼를 좀 잡아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합리적인 접근들이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표의 그런 발언들을 또 다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호남에서도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21세기 국민인데 60년대 국민도 아니고 이 말이 사실일까? 저는 많이 그 큰 영향은 못 주리라.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것이 우리 솔직한 거지. 자꾸 뭐 화장술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앞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이 발언을 들으면은 또 문재인 전 대표가 또는 이제 친문 세력이랄까요? 이런 분들이 좀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좀 낼 수도 얘기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앵커의 질문과 네.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의 말씀을 묶어서 좀 반론을 하고 싶은 예. 게 김종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 정치인으로 예. 지금 국내 현실 정치에서 역할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네. 바로 2012년 대선 때 네.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네. 국민행복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끝 사라지고 예.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제야의 원로로 취급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박 교수님 말씀에 그 배경에 다 동의를 하면서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보자. 뭐냐면 2달이 안 됐습니다. 다시 정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이 이 당권을 계속 쥐고 갈 수는 없고 워낙 흔들기를 하고 대안은 필요하고 예. 총선 치러야겠고 그 당은 쪼개졌고 네. 아주 이 정말 침몰 직전 상황에서 네. 김종인이라는 깜짝 카드를 데리고 와서 네. 저런 카드가 있었네 그러고 지켜보는데 예. 지금 2달이 채 안 된 시간 동안 당권을 장악해가는 걸 보면 예. 이게 친문하고 친노를 묘하게 갈라쳐서 네. 친노의 좀 대표적 인물들은 걸러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또 친문은 많이 살려놨어요. 네. 그럼 이 결탁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의심. 근데 이제 본인은 바지 사장이 아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게 개인의 주관으로는 명확하게 저는 신뢰를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조직을 장악했느냐? 이 문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 짧은 시간 치고는 사퇴 논란까지 한번 일으키고 그야말로 야당에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적지 않은 부분 헤게모니를 장악했어요.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나면 예. 이게 107석을 지금 이제 선방으로 내세웠는데 예. 뭐 110석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전망을 해보면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총선 후에 예. 의원직이 없습니다. 불출마했기 때문에 네. 원외 인사가 되는 거죠. 예. 대선 주자로서는 이제 살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김종인 대표는 비례 2번 달고 이 곡절을 겪고 본인이 모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원내에 입성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일개 의원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전당대회가 만들어져서 당에서 지도부 역할을 계속할 것이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자체가 예. 구기동에 찾아와서 기자들에게 던진 말이 예. 총선으로 끝이 아닙니다. 총선 마치고 대선까지 가셔야 되고 당의 간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건 이게 당의 간판이라는 말이
그냥 이 외피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냐 해석이 미묘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총선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효과로 예. 적어도 한 100에서 110석 이상을 얻고 넘어간다면 예. 이 김종인 대표의 권력은 더 강해질 것이고 지금 뭐 친노 친문 세력에 대한 이 척결 혹은 당의 체질 변화, 예. 당 정체성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더 가져갈 것으로 봐서 네. 그 부분 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그렇죠. 이유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요, 우리 김종인 대표가 강조하듯이 경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또 선거 사령탑으로 모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아이콘으로서 이 경제 심판론에 집중을 해라라는 말로도 좀 읽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종인 대표가 과거에 호남 대통령, 호남에 갔을 때 이 호남에서도 그런 인물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큰 반향이 없었는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이 부각되고 또 그만큼 당내에서도 자기 사람을 또 많이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호남 대통령 얘기가 조금 다시 힘이 좀 실리는 분위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연관지었을 때 이게 좀 앞으로 그 야당 내에서 말이죠. 이 파워게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되는 발언, 또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발언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그 정체성을 명분으로 한 네. 세력 간의 그 싸움으로 그 세력 간의 싸움이 결국에 문재인 대표와 예.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네. 어떤 경쟁적 예. 그런 관계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예. 한시적으로 예. 선거에서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안정시키고 살려가지고 선거에 네, 네. 총선까지 해서 좀 승리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모셨는데 네. 모셔놓고 이분이 너무 역할이 커서 예. 결국에 좀 더 나가고 자력 경쟁의 어떤 자력의 구도로까지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예. 속으로는 약간 그 환영하면서도 네. 굉장히 좀 약간은 그 뜨끔하는 네, 네. 그런 그 내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그 문재인 대표가 그 김종인 대표랑 전부 선거에 있어서 경제 선거, 네. 경제 그 민주화 선거를 얘기하지만은 예. 그 저쪽에서도 네. 그 강봉균 또 호남 인사를 갖다가 또 영입해가지고 예, 예. 경제 활성화. 그래서 네. 맞불을 놓기 때문에 네. 그 선거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로서는 경제 선거가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구도에 있어서는 네. 경제 선거를 갖다가 화두로 내세운 김종인 대표가 상당한 예상 밖의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물론 뭐 경제민주화 담론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치는데 제가 오늘 그 대한민국 육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 뭐 성명서를 하나 보내와서 읽어보니까 여기 무슨 얘기 있냐면 우리 정치권은 4.13 선거에 몰입되어 국민과 안보는 팽개치고 당파 이익만 추구하며 등등등등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네.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경제만 얘기하는 것도 참 균형 잡히지 않고 유권자들 이런 부분부터 보고 대통령 후보감이 누군지 분명히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저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네. 그분은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483명 권력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한 치도 못 나갑니다. 당헌당규 개정 못하면 나가질 못해요. 그 벽에서 다 멈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선거 끝나도 혼자 비례대표 2번 받고 그 측근들 3명하고 뭘 하겠어요? 결론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정치평론을 재미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신한을 쓰지만 분명한 건 분명한 겁니다. 저는 그분은 이제 경제민주화 담론 일구고 몇 개 의석은 첨부하겠지만 그분이 무슨 핵심적인 변수로 야권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건 지난번에 비례대표 파동 때 저는 이미 정치학자로서 이건 아니구나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경제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안보 선거예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이 두 야당의 이 결과, 각축전이 어떤 이 승부가 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일단은 호남에서 그 좀 문재인 당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호남 민심이 좀 거기서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김종인 대표가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호남 대통령론도 이제 그런 측면하고 좀 연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남의 어떤 그 선거 결과, 총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광주 8석 또 그렇죠. 호남 같은 경우에 광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신인급을 이제 공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국민의당과 이 더민주의 호남 승부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김종인 대표의 그런 그 노력이 네. 결국에 반노 반문 정서를 탈색시키면서 네. 그 이 호남에서의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그 선거 구도를 네, 네. 결국에 인물 경쟁으로 바꾸는 측면이 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절반은 성공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물로 호남 선거는 28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인물로 상당히 그 대결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광주 8군데에서는 이용섭 전 장관을 비롯한 상당한 그 인물이 또 있고 네. 또 국민의당에서는 천정배 장관을 비롯한 네. 또 인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켜봐야 되고 그 전라남도 10군데, 전라북도 10군데도 각 지역마다 인물들이 네. 그 전북에는 정동용이 있다고 하지만 또 전북에는 정세균 이하의 그 열린우리당도 센 세력이 있고요. 또 전남에는 박지원 의원이 있다서 치지만은 이 저쪽에도 살아남은 예. 그 이쪽에 그 우윤근 의원이라든지 이쪽에 인물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는 굉장히 지금은 반반 구도 속에서 치열한 인물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해 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 한번 해보시죠. 지금 뭐 이 민 원장님의 반반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28석을 14석 나눠갈 것이다. 예. 정도가 지금 팽팽한 상황인 건 맞는데 예. 이게 결국은 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고 아까 진단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 전국적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이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광주 호남 민심도 더불어민주당을 좀 더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민심의 이 어떤 흐름이 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예. 아무래도 호남 28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딸 것 예. 같고요. 지금 이 호남에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14석 정도를 확보한다면 예. 원내교섭단체 결성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비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이제 따라서.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게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한 10석 내외 정도 선방을 하지 않겠는가 예측을 해봅니다. 교수님, 예. 우리 유권자의 수준이 우리 정치인들이 무서워하는 수준이 되려면은 그동안에 호남 유권자들이 얼마나 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20석은 안철수 당한테 둬야지 그동안에 호남 민심이 이야기하고 평론하고 이야기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권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왜? 그때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유권자가 이야기해도 선거 때 되니까 또 나눠 먹는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하면서 호남 민심에 보여준 그런 매서운 눈출이나 그거는 절대로 더불어민주당한테 표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8석 이상 가면은 호남 민심도 결국은 분열되고 그동안에 매섭게 이야기한 것들이 전부 거짓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은 또 호남 민심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때 가면 또 다른 판세가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결국은 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은 유권자의 몫이에요.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약속한 걸 지키느냐 안 지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리하게 보고 그걸 보고 판단해 표를 주시고 정치인들을 심판할 때 정말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하고 민주주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물 타듯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말이죠. 정치 발전도 안 되고 한국 정치 정말 어둡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반반이라는 것은 지금 분위기상 반반이라는 것이지 선거 결과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호남에서. 분위기가 예. 그러니까 예, 예. 일단 이번 주에 여야 모두 중앙선대위가 발족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총선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